태풍은 늘 바다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지의 작은 균열에서 먼저 울린다. 지금 중국에서 들려오는 균열의 소리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실무적인 단어들로 포장돼 있다. 형식주의 프로젝트, 정치 치적 프로젝트, 무리한 투자 유치,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사업, 불법 부채, 그리고 중대 프로젝트 의사 결정 절차의 규범화. 겉으로는 정리와 정돈, 내부 교육과 점검처럼 보이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 칼날이 더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칼날이 겨누는 첫 표적은 현급 단위의 처급 관료, 그 중에서도 한 조직을 실제로 움직이는 1인자들이다. 왜 하필 처급의 1인자들인가? 중국의 행정 시스템에서 처급은 중앙의 결정을 지역의 숫자로 바꾸는 층위다. 중앙이 성장률을 말하면 처급은 공사를 시작하고, 투자 유치를 말하면 처급은 계약을 밀어붙이며, 안정 유지를 말하면 처급은 현장의 온도를 먼저 감지한다. 다시 말해 처급 1인자들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의 실행장치다. 실행장치가 한번 흔들리면 정책은 종이 위에서만 살아남고 현실에서는 멈춘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선전 문구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서류다. 감사, 절차, 규정, 채무,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화면을 장악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이것이 단순한 반부패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진 재정비인가? 답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를 보면 방향이 보인다. 지방의 수많은 사업은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시작된다. 도시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명분,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명분, 관광을 살리겠다는 명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명분. 하지만 그 끝에서 남는 것은 종종 재정의 구멍과 책임의 공백이다. 누가 결정했고, 누가 밀어붙였고, 누가 서명했는지 묻는 순간 행정은 갑자기 침묵한다. 바로 그때 칼날은 서류 위에 이름을 찾는다. 그리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름이 처급 1인자의 서명이다. 이 시스템이 무서운 이유는 깨끗한 사람만 골라내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반대로다. 누구나 일정한 흠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필요할 때 특정한 흠결을 꺼내든다. 프로젝트를 하려면 인허가가 필요하고, 인허가를 하려면 관계가 필요하며, 관계가 작동하면 이익이 오간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표를 만들고 성과를 올리고 상부의 충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규정의 경계선은 늘 흐려진다. 그러니 처급 1인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불안이 산다. 오늘까지는 성과였던 것이 내일부터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다. 이 불안은 단지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중앙이 지방을 다루는 방식의 핵심 장치다. 필요할 때는 지방의 속도를 올리고 필요할 때는 지방의 브레이크를 밟게 만든다. 지금의 분위기는 브레이크 쪽에 가깝다. 중대 프로젝트 의사결정, 절차를 규범화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문서를 정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서명을 어렵게 만들고 결정을 느리게 만들고 동시에 책임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든 사람에게 다시 각인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본보기로 쓰인다. 선택적으로 베어내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한현에서 대규모 상업단지를 밀어붙였다고 가정해보자. 예산이 부족하니 금융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끌어오고 미래의 세수로 메우겠다고 보고서를 만든다. 개장식은 화려하고 언론은 치적을 칭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공실이 늘고 임대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남는 것은 빚과 책임이다. 그때 중앙의 시선이 바뀌면 같은 사업은 곧바로 형식주의 프로젝트가 된다. 같은 절차는 곧바로 불법 부채가 된다. 같은 서명은 곧바로 위법한 결정이 된다. 이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사업의 본질보다 해석의 권력이 더 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누가 곧바로 쓰러질지에 대한 소문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프레임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층위를 겨누는지다. 처급 1인자들을 겨냥한 점검은 단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 행정 전체의 리듬을 다시 중앙의 손으로 가져오려는 시도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현실이 남는다. 칼날이 너무 넓게 휘둘러지면 시스템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릴 수 있다. 그 순간부터는 권력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백이 승리한다. 그래서 다음 장면은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칼은 내려오되 전부를 베지는 않는다. 선택적으로 베어
나머지를 얼어붙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칼은 내려오되 전부를 베지는 않는다. 선택적으로 베어 나머지를 얼어붙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특정 이름을 찍어 말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의 권력 작동 방식에서 더 현실적인 것은 이름이 아니라 패턴이다. 누구를 먼저 치느냐는 종종 개인의 죄질보다 그 사람을 치는 순간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정렬되는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처급 1인자를 겨냥한 칼날은 사람을 겨누는 동시에 지방의 속도와 충성의 배열을 다시 맞추는 도구가 된다. 첫 번째 기준은 돈이다. 재정이 흔들릴수록 책임을 따지는 목소리는 커진다. 지방에서 빚이 쌓이고 사업이 멈추면 중앙은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한다. 하나는 돈줄을 조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이때 가장 위험한 곳은 재정 압력이 높은 지역, 그리고 단기간에 투자와 건설이 과열된 곳이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활력으로 포장되지만 숫자를 뜯어보면 흔히 무리한 자금 조달과 낙관적인 세수 전망이 깔려있다. 중앙이 절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제 속도보다 안전을 택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전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책임의 얼굴이 된다. 두 번째 기준은 규모다. 작은 사업은 문제여도 파장이 작다. 하지만 중대 프로젝트는 파장이 다르다. 대형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거대한 교통 인프라, 대규모 상업단지 같은 사업은 성공하면 상부의 치적이 되고 실패하면 하부의 죄가 된다. 그래서 중대 프로젝트 의사결정 절차를 규범화하겠다는 말은 앞으로는 대형 사업의 시작과 끝을 더 촘촘히 기록하겠다는 뜻이다. 기록이 촘촘해질수록 나중에 누군가를 겨냥하는 일은 쉬워진다. 서류가 곧 화살표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준은 인사 흐름이다. 갑작스러운 교체, 짧은 임기, 연쇄적인 조정이 나타나는 곳은 늘 의미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처급 1인자가 갑자기 바뀌고 그 뒤를 이어 재정 담당자나 기율기관 인물이 교체되며 동시에 언론이 해당 지역의 기강과 규율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면 그 흐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이때 핵심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그 몰락이 주변의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가다. 누군가가 쓰러지는 순간 옆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임을 줄인다. 결제를 미루고 서명을 아끼고 책임이 적은 선택을 고른다. 그렇게 지방은 얼어붙는다. 중앙이 원하는 방향이 바로 그것이라면 본보기는 충분히 효과를 낸다. 네 번째 기준은 선전 언어의 변화다. 중국에서는 사람보다 단어가 먼저 움직인다. 특정 시기에 갑자기 절차, 규범, 감독, 부채, 중대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강조된다면 그것은 사후 처벌을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후의 사건은 그 프레임에 맞게 해석된다. 원래는 발전을 위해 서둘렀다고 말하던 사업이 프레임이 바뀌면 무리한 확장과 규정 위반이 된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사건이 터졌는지가 아니라 그 사건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뀌는 순간이다. 단어가 바뀌면 사람의 운명도 바뀐다. 다섯 번째 기준은 처리의 순서다. 많은 경우 칼은 정치의 이름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먼저 경제와 재정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조직과 인사의 이름으로 확장된다. 예컨대 감사가 시작되고 채무 문제가 부각되며 특정 플랫폼의 자금 흐름이 조사되고 곧이어 프로젝트 결정 라인의 책임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처급 1인자는 가장 쉽게 손에 잡히는 연결고리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 위와 아래는 자연스럽게 다시 정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정치적 정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재정과 절차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리는 훨씬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적 처벌은 종종 경제적 언어를 빌려 나타난다. 이 5가지 기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빚이 많고, 사업이 크고, 인사가 불안하고, 언어가 바뀌고, 처리의 순서가 경제에서 시작되는 곳이 위험하다. 이것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찍어 말하는 방식보다 훨씬 현실적인 관찰법이다. 그리고 이 관찰법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왜냐하면 소문은 늘 한 가지 결론을 요구하지만 패턴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바로 그 여러 가능성 속에서 권력은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층위가 있다. 지방의 처급 1인자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일은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중앙 내부의 긴장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군과 관련된 인물의 처리 방식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반부패 프레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최근 거론되는 이름 가운데 가장 민감한 인물은 중국 군부의 핵심 권력선에 놓인 트럼프 카드 같은 존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다. 만약 그에 대한 처리 방향이 정치에서 형사 혹은 경제의 언어로 옮겨간다면 그 변화는 단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균형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누가 먼저 베이느냐가 아니라 왜 어떤 칼은 정치의 이름을 벗고 경제의 옷을 입느냐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국 군대 그리고 장유샤를 둘러싼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방의 칼날이 처급 1인자를 향해 내려오는 동안 중앙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칼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칼의 성격이 바뀐다는 말은 곧 권력이 스스로 부담을 조정한다는 뜻이다. 지방에서 처급 1인자들을 겨냥한 정비가 절차와 부채의 언어로 진행되는 동안 중앙에서는 훨씬 더 민감한 지점이 존재한다. 그 지점은 바로 중국 군대, 그리고 중국 군대의 최고 권력 구조를 지탱하는 인물들이다. 그 가운데 최근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다. 장유샤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다. 중국 군대의 핵심 명령체계와 연결된 상징적 인물이며 군 내부의 인사와 기강, 그리고 최고 지도부의 권력 안정과도 맞닿아 있는 존재다. 이런 인물에 대한 처리는 언제나 두 개의 언어 사이에서 흔들린다. 하나는 정치의 언어다. 정치의 언어는 단호하고 무겁고 되돌리기 어렵다. 그 언어로 특정 인물을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체제에 대한 도전과 배신으로 확장되기 쉽다. 중국의 권력 시스템에서는 이런 정치적 규정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선고가 된다. 다른 하나는 절차와 형식의 언어다. 절차와 형식의 언어는 비교적 가볍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적용 범위가 넓다. 예컨대 매관매직, 권한을 이용한 거래, 규정 위반, 이런 표현들은 정치적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충분히 사람을 밀어낼 수 있게 만든다. 만약 장유샤에 대한 처리 방향이 정치의 언어에서 절차와 형식의 언어로 이동한다면 그것은 몇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한다. 첫째, 내부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조정이다. 중국 군대는 단지 무력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인맥과 경력, 지역과 계통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다. 정치적 언어로 한 인물을 강하게 규정하면 그 인물과 연결된 계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림이 커지면 권력은 승리하더라도 시스템이 손상된다. 그래서 권력은 때로 한 발 물러나 정치적 승부를 절차적 처리로 바꾸며 손실을 줄이려 한다. 둘째, 속도의 문제다. 정치적 처리는 늘 많은 절차를 요구한다. 명분을 쌓아야 하고 대외적 설명을 준비해야 하며 내부 동의를 관리해야 한다. 반면 절차와 형식의 언어는 반부패의 틀 안에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매관매직이나 경제적 비리의 프레임은 이미 사회적으로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상대적으로 쉽다. 권력이 빠른 결론을 원할수록 정치의 언어는 불편해지고 절차의 언어가 편해진다. 셋째, 체면과 균형이다. 장유샤 같은 인물은 중국 군대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 상징성을 정면으로 부수는 방식은 권력 자신에게도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중국 군대는 충성과 복종만으로 굴러가는 조직이 아니라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충성은 내일의 안전에 대한 기대와 맞바뀐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조직은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된다. 그래서 권력은 극단의 언어를 피하고 절차의 언어로 균형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원칙이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정보의 결로 드러나는 신호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 군대와 관련된 인물 문제는 공개 정보가 제한적이고 소문과 해석이 빠르게 증폭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관전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단정이 아니라 검증의 질문들이다. 첫째, 공식 매체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가? 정치적 키워드가 사라지고 절차와 경제의 키워드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메시지의 조정일 수 있다. 둘째, 인사와 행사에서 장유샤의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가? 셋째, 중국 군대 내부에서 기율과 감독을 강조하는 보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가?
이런 요소들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방향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지방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보인다. 처급 1인자들에 대한 정비도, 군부 핵심 인물에 대한 처리도 겉으로는 규범과 절차의 언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권력의 안정이라는 목표로 수렴한다. 지방에서는 누군가를 본보기로 세워 행정을 얼어붙게 만들고 중앙에서는 언어를 조정해 충돌의 비용을 낮추며 균형을 다시 맞춘다. 결국 권력은 칼을 휘두르되 그 칼이 남길 상처의 크기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 계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회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정책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은 더 가빠진다. 임금이 밀리고 생계가 무너지고 갈등이 쌓이면 작은 사건들이 연쇄로 터질 수 있다. 그 사건들이 모두 정치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인내는 얇아진다. 그래서 중앙이 언어를 조정하고 지방이 얼어붙는 이 시간은 동시에 사회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일 수 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장면은 그 온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하는지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인내는 얇아진다. 그래서 중앙이 언어를 조정하고 지방이 얼어붙는 이 시간은 동시에 사회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일 수 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들려오는 갈등의 핵심은 거대한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바닥이다. 밀린 임금, 불투명한 정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 그리고 끝내 해결되지 않는 민원. 과거에는 참고 버티며 조용히 요구하던 사람들이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신뢰를 잃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판단을 단순화하기보다 왜 이런 압력이 축적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이 점에서 처급 1인자들을 겨냥한 정비는 역설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책임을 묻는 칼날은 시스템을 정렬시키는 힘이 되지만 동시에 현장의 결정은 더 느려지고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 결제가 미뤄지고 사업이 멈추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뒤로 쌓이면 피해는 숫자보다 생활에서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중앙이 선택적으로 본보기를 세우는 동안 사회의 체감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이 불안은 곧 소문을 낳고 소문은 다시 긴장을 키운다.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결론이 아니라 관찰의 기준이다.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신호를 차분히 따라가는 것이다. 첫째, 공식 언어의 변화다. 절차와 규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보아야 한다. 둘째, 인사의 흐름이다. 갑작스러운 교체와 연쇄 조정이 반복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셋째, 재정의 압력이다. 부채와 자금 조달을 둘러싼 메시지가 강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중국 군대 관련 신호다. 장유샤 같은 핵심 인물의 처리 방식이 정치에서 절차로 옮겨가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다섯째, 사회의 체감이다. 생계 갈등이 어떤 형태로 표면화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 해결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몰락이나 한 번의 소문으로 끝나지 않는다. 처급 1인자들을 겨누는 칼날, 장유샤를 둘러싼 언어의 조정, 그리고 생활 현장의 압력은 하나의 장면으로 이어져 있다. 그 장면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누가 먼저 베이느냐보다 왜 지금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공포가 아니라 사실을 분별하려는 침착함이다.